집밥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GTX A 노선의 조기 개통 추진과 함께 또 250만 호 이상의 공급 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면서 보조를 마쳤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속도감 있게 부동산 정책들을 실행시키고 또 시장 안정화라는 이 거대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향수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건수가 994건으로 통계가 작성하기 시작했던 2006년 이후에 6월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좀 하락장으로 들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세 분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하락장의 전조인가요? 네, 저는 조금 조심스럽은데 약보합 정도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몇 회로 끝날지 그것이 이제 마감이 되고 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칠 건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고요. 이 금리와 함께 또 시장에서는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라임을 한번 맞춰봤는데요. 네. 그래서 금리와 심리가 서로 양방향으로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 최근에 매물은 많이 이제 쌓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래 자체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탄력을 잃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격 자체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폭락세로 진입하기 위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든지 굉장히 하락세가 본격화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간혹 거래되는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아주 소수가 전체 시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지금 되고 있는 평균의 함정 속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금리와 심리의 위축 이 부분이 서로가 길을 달리하면서 시장은 이전보다는 굉장히 활력을 잃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금리는 빠르게 뜨겁게 오르는데 심리는 차갑게 좀 식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거든요.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결국 하방 압력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하방 압력을 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현재의 거래량으로 본다라면 하방 압력 정도가 아니라 거의 침체기에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후부터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인 주택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이제 감소가 되면서 네. 지금까지 유지된 걸로 본다라면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지금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주택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약보합을 유지하느냐라는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많게 되면 가격의 추이가 평균이 조금 넓어지기 때문에 그 추세가 확연하게 보이지만 지금은 이제 서울의 1000건이라는 얘기는 25개구로 나눈다 그랬을 때에는 사실 이걸 가지고 40건도 안 가격의 되는. 추이를 본다라는 건 조금 이제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평균 함정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의 함정에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그러니까요. 이제 하락 전조라고 이제 좀 보여지는 게 뭐냐면 서울에 지금 구축 아파트들의 매물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매물을 내놓고 있는 분들이 뭐 가격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체를 그렇게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가격을 올리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만 이 이자의 공포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속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급매물 위주로 이제 가격을 떨군 어떤 이런 시장 물건이 이제 많아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거래량에 어느 정도 증가 추세가 보였을 때는 이제 확연하게 가격의 어떤 흐름 추이가 이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 시야나 아니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 어떤 하락 추세는 피부적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그러니까요. 실거래가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1력씩 빠졌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하락기에 전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접어들었다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뭐 주식과는 다르게 네. 부동산은 이제 주식은 이제 가격이 상승할 때나 그리고 또 뭐 하락하거나 아니면 서로 횡보하는 시기에도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부동산은 오를 때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그렇다면 현재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결코 이제 오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뭐 폭락 뭐 얼마 정도의 뭐 40% 이상 뭐 이렇게 떨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동안 이제 그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되기에는 외부적인 충격의 요소가 금리 인상만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그러한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 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한 1년 5개월 정도를 선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금리가 네. 부동산 시장을 1년 한 5개월 선행한다고요?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로서, 역의 관계로서.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 1년 5개월 정도 후에 부동산이 집값이 오른다. 집값이 오른다. 예, 금리가 내리면, 오르면요? 내리면. 금리가 내리면. 내리면. 지금 금리가 오르잖아요. 오르면 이제 한 1년 1년 5개월 반 정도 후에 어느 정도는 집값이 좀 가격이 떨어질 꺾이는 수 것이 있다. 보인다. 이런 리포트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을 뭐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네. 어느 정도 금리가 그 역의 관계로서의 어떤 주택 선행 지표가 가격의 될 수 어떤 선행 있다. 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 금리가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계속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미 연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멈추면 그때부터 오르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아직 금리가 이제 인상이 멈추는 시기에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서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 반비례 관계로 네.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본격적인 하락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로서는 오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 장세다라고는 볼 수 오르기는 있을 것 어렵다. 같습니다. 세 분 의견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오르는 장은 분명히 아닌 건 확실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 분이 누누이 얘기해 주셨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금리인 것 같아요. 금리가 지금도 올랐고 앞으로도 좀 오를 것 같다는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최근에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이자를 내느니 월세를 내는 게 낫더라 이런 심리들이 커지면서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또 월세 가격 자체가 또 오르는 그런 추세가 또 이제 매매 시장과는 다르게 또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거를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이 개정된 지가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있는 그렇죠. 예, 이제 7월 7월이니까. 말이면 이제 2년이 지나게 되는데요. 그 시점에서 굉장히 이제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라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임대차 3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정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임대차 맞아요.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우였나? 이야기를 라는 하고 생각을 하게 있는데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영향들이 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그래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전세 시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월세 시장으로 하나의 장소를 바꾸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월세의 상승 속도가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세는 오히려 지금 약보합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주택 소유자들이 임대차를 할 때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정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현금 수요들이 있어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뭐 월세를 좀 선택했다면 지금은 이자율 부분을 감안할 때 월세를 받는 것이 훨씬 전세보다 유리한 측면들이 낫더라.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월세로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속도가 사실은 매매 지금 시장을 방금 했습니다만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빨라요. 예, 빠르고 현재는 지금 월세 자체가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다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어선
그래요. 예, 지금 54%인가 이렇게 월세 넘어선 비중이 그런 부분들을 높아졌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월세 시장으로 모두가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월세 시장이 단순한 월세 시장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결국은 임대차 시장에 또 부담을 주고 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주택의 매매 시장까지 그러니까 이 수급 균형이 맞지 않는 곳에 있어서는 충분히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월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냥 월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임대차 시장의 단순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월세 시장으로 모든 것들의 임대차 시장의 질서가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세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내 집 마련의 꿈 이런 부분도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 월세로의 편향된 모습으로 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전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장점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하지 않고 월세로서 모든 것들이 옮겨지게 된다면 우리의 임대차 시장 나아가서는 주택 시장 전반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질서로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세는 우리 고유의 좀 제도라고 네네.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월세로 다 넘어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혹시 그거를 그냥 가속화해서 이제 정말 전세는 좀 소멸해가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가는 것인지. 그 경향은 궁금하네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예. 없는 게요. 예. 단순히 금리와의 연동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게 전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전세를 주는 어떤 집 소유자들의 여러 가지 동기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하나의 그 어떤 비용 부분들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또 그것을 집을 갖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전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자율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아마 미국의 동향들에 따라서 그렇겠죠. 내년 정도 되면은 어느 피크를 정도 찍고. 피크를 찍고 네.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 또 변동수로 보일 수 있기 변화하겠죠. 때문에 예. 저는 어떤 그런 시장 상황은 이게 앞으로 월세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전세는 사라지고 쉽게 말하면 전세는 네. 소멸하고 월세로만 구성되는 임대차 시장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우려는 조금 성급한 느낌을 좀 갖고 성급하다. 있습니다. 네. 소님 어떠세요? 사실 일반적인 인식은 전세가 좀 더 안정적이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사실 시장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는 내가 매달 부담해야 되는 어떤 이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증금 그러니까 크게 일단 전세 하면, 보증금을 네. 크게 하면은 내가 그 계약 기간 동안은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아무 좀 문제가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좀 없는데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시장을 좀 왜곡시킨 게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말로는 전세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부담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월세 은행에 월세를 내고 그렇죠. 있는 개념인 은행에 거죠. 월세를 내고 네. 국가가 보증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 대출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금리 상황일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전세자금 대출 상한이 지금 6.2%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최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최근에 생겼냐면 작년 8월에 0.5% 하던 금리가 지금 2.25%지 않습니까? 그럼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4.5배가 인상된 거예요. 기준금리 그러니까 봤을 때. 기준금리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가 증가되는 속도가 얼만큼 빠르냐의 문제인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했지만은 연말 되면 3%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여지를 열어놨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최소한 4% 금리를 유지한다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3%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한 거지. 그것이 확정된 사실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럼요. 근데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금리의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한다라면 미국이 하한선으로 제시했던 4% 이상이 될 때에는 우리나라는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금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내가 이건 난 소득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자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불안감 또는 주택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가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찾지 못하지 않을까? 깡통 전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지금 전세입자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심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반영됐을 때에는 인상되는 월세 부분, 그러니까 인상되는 전세 보증금에 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는 월세로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반전세가 지금 최근에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반전세라는 얘기는 일부 월세, 일부 전세라는 그렇죠. 얘기죠. 네. 당연히 전세라는 제도는 전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집
임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돈이 700조 원이 넘죠. 이런 경제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라는 거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경제 상황, 이자 부담 증가라든지 주택 가격의 하락에 대한 어떤 이런 공포 심리가 올 전세보다는 조금이라도 해치해 놓는 수단으로 되기 때문에 자발적 월세화라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이자 부담이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집주인들에 대한 어떤 월세 전략이 같이 맞떨어져서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월세화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자그러들 거라고 그래요? 보여집니다. 뭐냐면 2020년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생긴 게 뭐냐면 전세와 매매의 어떤 동조화 현상이 되게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매매값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따라 다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동조화 현상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택 경기가 좀 폭락하고 네. 그다음 폭락보다는 이제 하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가 이제 반전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생기는 거죠. 비동조화 동조화되지 현상. 않는. 이제 그때까지만 전세 월세화 현상이 좀 이어질 증가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화면에 그 전월세 비율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절반이 넘어요 월세가 이제 예전에는 월세가 전세보다는 좀 비중이 작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세가 빠르게 느는 속도가 그러면 당분간 금리가 계속 오를 텐데 이 속도도 같이 금리 인상에 맞춰서 좀 빨라질 것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질문에 앵커의 질문에 제가 그 단답형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당분간 당분간. 예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당분간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예. 없다. 일단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코스트가 낮은 쪽에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그럼요. 뭔가 재화를 갖다가 이용하거나 그럼요.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보면 그 올 초까지만 해도요. 네. 월세를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갖다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한 4.2% 됐었어요. 전환율이. 전환율이. 지금 3%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실제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단 하단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그냥 중위값으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보면은 뭐 거의 뭐 4% 후반대까지 그렇죠. 가 있단 5% 말이에요. 육박하는. 그러면은 6%, 예. 5% 초반까지.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누가 보더라도 내가 차라리 월세 내는 게 그렇죠. 4% 4% 초반이니까. 초반에 어떤 그 대출 이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훨씬 더 합리적인 네. 생각을 어차피 하는 내 돈 사람이라면 아니니까. 다 나갈 그렇죠. 돈이니까. 나갈 돈이니까 네.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월세 산다고 그러면 약간 좀 오래전 얘기인데요.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라고 안 하고 사걸세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월세를 사는데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네가 만약에 어디 이제 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이 아니라 거주자 그러니까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해서 사는데 전세를 살지 하다못해 시골에 있는 자갈론을 팔아서라도 근데 좀 월세를 산다고 그러면 좀 형편이 좀 그러니라고 전세 했었단 보증금 말이에요. 마련할 돈이 없으니 월세를 사는 거다 이런 편견이 있었다는 편견도 말씀이신 있었고 좀 거죠.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월세에 대한 어떤 그 금리도 월세 금리도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또 어쨌든 지금 계속 금리가 오르면 거기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도 올라갈 그렇겠죠. 것이니까 네.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월세를 갖다가 계속 가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날 거고 속도를 여기에 붙일 따라서 수밖에 시장에는 없겠다. 한정돼 있는 월세 공급에 따라서 그 월세 가격은 상당히 좀 높은 고공행진을 금리 인상기에 맞춰서 그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네요. 참 지금 시장 자체가 참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금리 인상도 예상은 돼 있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공급 대책이나 이런 정부의 대책들은 좀 추진력 있게 내세워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업무 보고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GTX-A 개통 시기를 좀 앞당겨라 직접 지시를 했고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좀 화답하는 식으로 그렇죠. 좀 빨리 좀 추진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그게 궁금해요. 현실적으로 되는 얘기인지. 이게 1, 2년이라는 게 공사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 잠깐 하기 전에 네. 금리가 아까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 금리. 일단 금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듯이 금리가 올라가는 최대 한도가 명확하게 어디에서 멈추느냐 하는 부분이 상단이 딱 정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향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포감이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우리가 고 노무현 정부 때 본다면은 사실 금리가 그 당시 5%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그 주택 가격이 상승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하나의 어떤 결과론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예. 어쨌든 금리 자체가 시장을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맞지만 거기에 반드시 좌우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GTX 쪽은 제가 보니까 사실은 정부가 지금 많이 이제 이 정부 내에서 윤석열 정부 내에서 하나의 결과치를 가지고 성과로서 또 좀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제가 본다면은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한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A 노선이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죠.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데 네. 삼성에서 동탄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착공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사업 기간, 착공이 아니라 사업 기간인데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위에서 그렇죠. 아래로 좀 쭉 뻗은 빨간색 노선이 좀, A 노선인데 예, 삼성역에서 이게 두개 동탄까지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지금? 그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역에서 지금 파주 운정까지 일을 운정까지가 하는 또 하나의 그 구간이 구간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밑에 이제 동탄까지의 노선은 말 그대로 이제 재정 사업으로 지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총 사업비 자체를 2조 원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삼성역에서 파주 운정까지는 민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19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 지금 진척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정부에서는 A 노선 이 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 즉 삼성역까지의 그 구간들을 2013년도가 아닌 이제 당초보다 조금 늦어진 2014년도에 개통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는 것 같은데요. 24년이요. 네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걸 또 앞당긴다고요? 그걸 조금 늦춰지는 거죠. 그런데 네네.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만일에 예정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역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차량 부분과 관련되는 역으로서의 복합적인 그런 기능들을 네네. 하기 위해서 아마 마무리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일에 쉽진 않을 것 같다. 개통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삼성역은 뭐 통과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일단은 것 같다고 지나치는 걸로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그동안의 공정 부분을 제대로 잘 관련 자료들을 뉴스로서도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파주 운정까지의 지금 민자 사업 구간이 서울 시내를 지금 통과하는 노선이죠. 그렇죠. 통과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이 GTX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서울 통과 구간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을 통해서 지금 해당되는 지하 공사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가 아직까지도 불명확합니다. 자, 판단하기 좀 어렵네요. 네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GTX 어떤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네, 많이 올린 바가 호재였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여기에서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난제들이 여러 가지 남아 있는데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요금 부분과 관련해서도 요금. 이 부분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사업비도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 기간이 늦춰질수록 상당히 이쪽에 GTX 사업 자체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요금 문제 책정 과정에서도 지금 정부가 저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정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지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뭔가 윤석열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두른다면은 저는 GTX 부분을 말 그대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 시선에서 이것이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서두른 것은 네. GTX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GTX 사업이 말씀드리자면 세계에서 저는
사실상 이 모델로서는 거의 최초가 아닌가. 유례 없는 케이스다.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짚고 짚어봐야 네.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요금 보여드렸는데 요금 비싸네요. 요금 싸지가 않네요. 이게 교통비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적지 않은 저렴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일단 신속과 조급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GTX 사업이 돼서 수도권의 접근 가능성과 어떤 그 도시 외곽에서 사는 분들의 어떤 그 이동 편의성이 편의성을 높아지겠죠. 높여주기 네, 위해서는 그거 자체는 뭐 좋죠. 타당한 사업이죠. 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신속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되는 사업이 아닌 거죠. 온갖 이해관계가 여기에 다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해관계를 다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뭐 1, 서울에 2년이라는데요? 그렇죠. 거기를 지나가는 그 아파트 저기 대표적인 음마 아파트에도 가면 프랜카드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우리 왜 아파트 밑을 지나가냐라는 이런 문제들이 불만들.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의 해결이 시간을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런 공사를 어떻게 신속하게 합니까?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건데. 안전이죠. 예. 근데 지금 사실 원희룡 장관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가 예타를 좀 절차를 좀 줄이겠다. 여태를 뭐 면제하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다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안전 보장 되는 건가? 약간 좀 걱정도 그렇죠.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타 면제를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업을 예타 절차도 면제를 많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타 면제를 하는 건 행정 절차에 대한 어떤 부분과 비용 편익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추산, 대해서 좀 계산. 더 네. 신속성을 가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예타 면제가 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돼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GTX A서부터 D 노선까지는 네. 어느 정도 2030 국가 철도망 사업에 이제 계획에 합류가 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어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 나왔던 공약 사항인 이 F 노선은 네. 자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편성됐지 않은데 거기에 따르는 화답으로 예타 면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했는데 일단 국가 철도망 건설에 이 F 노선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예 네네.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사실 의아하고 왜 지금 이 경제적으로 이자 부담서부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 공포가 지금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GTX를 가지고 나와서 앞당기겠다는 뭘 하겠다라는 건지 진짜 의아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서둘러 가지고서 하면 2028년에 뭐가 완공이 되냐면 삼성역이 완공이 돼요. A 노선만 하더라도. 2028년이에요? 그렇죠. 28년. 자, 그렇게 많이 되면 남았네요. 나머지 B노선, C노선, D노선은 아예 지금 추진도 안 돼 있고 지금 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그 뭡니까? 저기 그 B노선인가요? 네.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정도 선정돼 있는데 아직 민간인 그 단계예요.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비용이 많이 투입되면은 그게 다 요금으로 전가될 그렇죠. 거잖아요. 요금이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감안돼 갖고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대표적인 장기 국책 사업이 마치 단기에 지금 이루어질 것처럼 호도하는 거는 아주 그 정책에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 GTX 사업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수도권 인근의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하고 지금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의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GTX를 들고 오는 저희가 뭔지도 솔직히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GTX 들어간다고 했더니 이게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당시에 집값이 엄청 치솟았는데 지금 1, 2년 앞당긴다 그러면 이게 혹시 또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건지 그러니까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겠죠. 호재 이제 세워지면 계속 쓸 거니까. 근데 호재로 또다시 받아들여지면서 떨어진 집값을 다시 또 불을 지피는 상황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장 자체가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네네.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뭐 금리나 이런 악재들이 더 많다는 그러니까 거겠죠. 훨씬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별적인 어떤 지역별 호재. 사실 이제 GTX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막대한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한 지역의 혜택을 받는 또 보통 이런 거를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무임승차 효과라고 하잖아요. 프리라이드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뭐 교통이 별로 안 좋은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지하철역 생겼다 그러면 그 근처에 아파트 값도 갑자기 막 오르고 치솟고. 예, 상가의 뭐 매매가라든가 권리금도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듯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별적인 지역별 호재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게 그런 개별 호재를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킬 만한 네, 시장 상황이 이슈인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타 면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이제 일찍 좀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현재 건설 중인 것들도 조금 이제 줄인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GTX A 노선을 막 1, 2년 줄이는 거는 이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1, 2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2년 공사를 하면 많은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다만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 그런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뭐 예타 면제를 통해서 조금 이제 앞당겨 시간을 보겠다. 줄여보겠다. 네. 이거는 뭐 아직 실시를 안 한 거니까 요거는 뭐 약간 시차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거 간소화해서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미 아마 들어간 이미 A는? 들어간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앵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조기 개통에 따른 어떤 그런 그 지역별 어떤 가격 상승이 반영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은 역시 시장이 훨씬 더 이제 영향력이 클 것이니까 다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네. 우리 주성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이 약간 탄력이 있을 만한 어떤 그러한 시기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지역부터 가장 먼저 반등하긴 할 거예요. 틀림없이 지역적 개별적 호재가 있는 지역들 네. 아마 그렇게는 아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GTX를 좀 봐야 되는 게 네. 아까 호재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네, 네. 또 반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또 네, 최근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네. 혹시 이게 호재로 다시 또 받아들여지면서 집값이 또 오르면 혹시 뭐 엑시트할 수 있는 또 상황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니까 그게 이제 네. 지금 GTX 호재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제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시장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것이 호재로서 작용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호재 작용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GTX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시중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실 많이 가격이 과대 포장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만 깔린데 이런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GTX를 지금도 많은 분들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GTX와 전철 지하철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같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사실은 지하철? 네.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사실 용어에서도 GTX라는 것이 이제 도심의 대심도 깊이 팝니다. 기본적으로 깊이 파는데 깊이 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동할 때 사실은 그 역사 내에서 이동 시간들, 이동 거리들. 지하철 GTX의 그 철도를 탑승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고속으로 예를 들어 100km 이상을 낸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동에 걸리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생각했던 만큼 절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이제 과대 포장된 측면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GTX가 호재로서 시장을 자극시키다 보니까 해당되는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라든지 또 이런 쪽에서 자기 지역의 역사를 추가 신설해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사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지만 구를 판단하는 이런 부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추가 역신설 부분 그것이 하나 왔을 때 해당되는 지역에 호재로서 작용했던 이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요구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전체적인 GTX의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본래의 기능을 갖다가 굉장히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GTX는 지금 과대 포장된 측면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정부가 또 사업성 자체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데 이것을 나머지 지금 뭐 상당히 그 E 노선인가요? E 노선, 네. F 노선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예타 부분은 경제성 부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이나 안전이 아니라 네네. 그런 부분에 경제성만. 경제성 부분에 대한 그 예비 타당성 검토인데 이 부분을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프리패스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면은 사업이 잘 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금으로 혹은 이용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GTX도 뭐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또 주목할 만한 건 250만 원 공급 얘기예요. 이건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다음 달이면 또 대책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좀 걱정하는 건 공급이 는다는 거는 가격을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요즘처럼 수요가 묶인 상태에서 그리고 수요가 하방 압력을 받는 상태에서 공급이 나왔을 때 오는 충격 같은 것도 좀 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를 데자뷰해 보면 네네.
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폭등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거시경제 운영상 저금리와 저유동 이런 유동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주택 가격을 견인한 그것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순수하게 공급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최근에 왜 공급 부족 논란이 많았었냐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시각을 좀 멀리 둔다라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전에 어떤 택지 공급도 중단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이제 재건축 3법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도 했지만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공급량을 결정하는 거는 경제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민간에서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민간에서 지세요 규제 완화해줘 갖고 다 풀어줬는데, 민간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제일 먼저 내가 이익이 남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집을 짓게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경기 상황이 안 좋아갖고 미분양이 막 증가가 되고 뭐를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50만 호 플러스 알파에 대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8월 중순에 나오는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여기에 지금 이제 경제 상황과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장기 시그널로 경기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공급하겠다라는 어떠한 이런 계획이 좀 당겨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근데 네.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이 기대가 되지 않고 단순하게 숫자에만 몰입해서 수도권에 공급을 하는데 3기 신도시에 이제 공공 물량을 민간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갖고서 한다라면 결국에 경기 상황에 봐서는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공급의 타이밍이.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 공급을 잡을 때 단기 공급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갈 건가? 그리고 중기 공급에서는 어떻게 갈 건가라는 기본적인 구분을 좀 계획이 해서. 있습니다. 장기 주거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되고, 그 장기 주거 계획에 맞춰서 이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주거 이 공급 로드맵을 균형점을 찾아갖고 적절한 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대자뷰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주택 공급을 회피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좀 내용도 같이. 담겨져야 지금 이제 무주택자라든지 실수요자, 특히 이제 3기 신도시의 어떤 사전 청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다리는 많은 예비 청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약자들의 마음이 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을 걷어주는 예, 역할을 그렇죠.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주택 공급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탄력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부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재건축, 재개발, 도심 복합 개발 이제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이 개발 계획에는 다수 당사, 이해 당사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둔촌주공에서도 복잡하죠. 보듯이 지금 20년 가까이 끌고 가지만 아직도 여전히 지금 사태가 해결되고 있지 않. 네. 이런 인적 요소, 물적 요소라 그래야 되나? 이런 요소들을 얼만큼 반영해서 이 주택 공급 로드맵에 담을 수 있을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물가는 너무 오르고 거기에는 원자재 가격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침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빠르게 올리면 침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사실 불확실성인과 동시에는 경제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어서 공급 효과 있을까라는 걱정도 반대로 또 되고요. 근데 이제 보통 공급 부족 얘기 나오는 건요, 실제로 숫자의 노름이라기보다는요, 네네. 공급 부족 얘기 나올 때 보면은 집값이 오를 때만 공급 부족 얘기 나와요. 집값이 안정화될 때는 공급 부족 얘기 안 나옵니다. 맞아요. 예, 그 얘기는 결국엔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가 살 집이 없다.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굉장히 좀 네, 안타까워하시고 아우성을 치니까 정부 측에서는 공급을 해서 해줄게. 당신들이 살 집을 좀 넓게 많이 좀 마련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의 250만 가구가 됐던, 아니면은 또 반대편에 계셨던 351만 가구도 저는 결국에는 이게 뭐 선거용 공급 숫자이지 실제로 이만큼 공급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숫자만 제시한 보는 거다. 거는 실제 뭐 상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일부 뭐 공공택지라든가 또 유유부지 활용, 그다음에 또 민간 뭐 재개발 재건축 더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하는 물량이 그 정도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저는 이러한 어떤 공급에 대한 것들도 민간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촉진을 해서 이제 공급량을 늘린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고는 있지만 저 이거 용이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오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들여서 공급을 했더니 그만큼의 어떤 수익이 성과대로 안 수익이 보인다.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민간 사업자는 당연히 그 사업을 이유가 접을 없어지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정부의 어떤 그런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과 다르게
쉽게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실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는 이제 공급 부족 얘기가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 뭐 그러한 현상들과 매칭이 돼서 이런 어떤 그 촉진책들이 네. 과연 효과를 꼭 발휘할까라는 의문점은 계속 듭니다. 8월에 공급 대책을 좀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고 지금 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둔촌주공이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뭐 단군 일의 최대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사업 멈췄고 52%까지밖에 진행되지 않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52%나 진행이 됐는데 멈춘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조합장 교체됐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이제 다시 좀 리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둔촌주공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단군 일에 이제 가장 많은 물량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그리고 또 가장 주택 공급의 원천지라고 볼 수 있었던 서울 도심에 있어서 공급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12,000세대, 즉 조합원분을 포함해서 12,000세대가 준비되고 있었지만 그 자체 중에서 일반 분양분 한 4,000에서 5,000세대 이상이 되겠죠. 그 일반 분양분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원희룡 장관이 앞으로 지금 8월 15일 광복절 전에 하나의 대책을 이제 뭐 내놓겠다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250만 호에다가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건 플러스 알파까지 돼 있더라고요. 과연 250만 호라는 물량도 적지 않은데 앞에서 우리 최 교수님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급 측면에 그동안의 수요들이 굉장히 잠재 수요로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본다면 원희룡 장관은 재건축을 포함해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도심에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간에서 그렇게 하려면은 그 부분에 협조하고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건이 돼야죠. 자, 그러면 둔촌주공을 할 때 우리 둔촌주공을 내놓고 딱 그 현장을 두고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촉발되느냐? 가격이죠. 분양가였습니다. 그렇죠, 분양가. 그죠? 분양가. 상한제로 묶여서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의 현실에 맞게 환경 변화에 맞게 아마 적절하게 유연하게 그 제도를 적용하는 상황으로 되었더라면 애당초 이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건데 그것을 갖다 기폭제로 해가지고 다른 요인들 내부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일부 유연하게 분양가 상한제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이주비라든지 이런 데 대한 비용들을 갖다 일부 지원한다고 하긴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라는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그 틀 자체는 여전히 붙들고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가 주는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둔촌주공은 또 주공의 지금 조합원들이나 지금 조합 간부들은 생각할 때 설마 이 사업을 파산시키기나 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서울시나 정부가 어떻게든 간에 해결해 주겠지. 막연한 기대가 있군요. 예, 이게 물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좌초됐을 때 파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그런데 안 되죠. 이 부분들을 그렇게만 저는 장담하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일단 이 문제에서 저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 노력 좋습니다. 정부 노력이 좋은데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아까 말한 제도적인 환경이라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주고 그리고 그쪽에 내에서 조합원들이나 이쪽에서 서로가 할 역할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접근해야만이 저는 문제 해결의 어떤 초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둔촌 주공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재건축 문제를 총망라한 종합백화점이죠. 정부가 진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순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둔촌 주공 사태를 가장 많이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임기응변식으로만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교훈은 하나도 없죠. 어차피 재건축은 조합원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는 단군 일회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 사실 지금까지 개발 사업에서 단군 일회 사업은 다 자초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재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왜 이해 당사자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복잡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거를 행정 절차로 어떻게 간소화하고 이것을 조합의 어떤 거를 법적으로 좀 지위 보장을 해주는 네. 이런 제도적 정비를 마련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뒤섞여 있고 금리는 오르고 있고 또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게 많은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일수록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전망을 좀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성규 전 위원, 이재문 소장, 최양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